그 파렴치한 사위는 장모를 욕실로 밀어넣고 더러운 짓을 했다. 트란 반피 마이너스 온순하고 정직한 젊은 남자인 척하면서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악한 사위. 응우엔 티장 마이너스 40이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20살처럼 젊고 성숙한 여성의 매력이 더해진 여자. 응우엔 티용 마이너스 P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의 성숙한 외모에 매료되어 결혼한 18세 소녀. 이 세 사람의 관계에서 한때 대중을 공포에 떨게 한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왜곡되고 광기에 찬 사위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될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더 많은 미스터리한 사건 업데이트를 위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한 18세 응우엔 티용은 5살 연상의 남성과 결혼하며 따뜻한 미래를 꿈꾸며 행복에 가득 차 있었다. 23세의 트란 반피와 결혼한 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맡길 성숙한 남자를 찾았다는 믿음으로 눈부신 행복을 느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다. 융의 친어머니인 장은 4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으며 딸의 엄마라기보다 언니처럼 보였다. 특별한 날의 행복은 신혼부부의 미소에서 고스란히 전해졌다. 피는 장모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애정어린 눈빛을 보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처가를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사위라고 믿었다. 하지만 장은 그 순간부터 자신과 가족에게 끔찍한 재앙이 닥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과 달리 결혼 후에도 피는 어린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온 그는 교활한 말솜씨와 영리함을 이용해 융의 가족을 빠르게 사로잡았고 결국 처가에서 함께 살도록 허락을 받았다. 당시 몽가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국경 도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많은 기회가 열려 있었다. 양가 모두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하며 이 번영하는 땅에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랐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악한 사위가 이미 오랫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둡고 파렴치한 의도를 품고 있었을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비록 융과 결혼했지만 피는 끊임없이 장모가 목욕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여러 번 젊고 생기 넘치는 장의 몸을 몰래 지켜본 후 그는 수치심도 없이 욕망을 억누르지 못했고 장모를 차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아내의 가족들의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완벽한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그해 3월 9일 밤 11시경 장인이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있던 피는 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깨어 있는지 묻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그녀의 방으로 가겠다고 했다. 사위가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줄로만 알았던 장은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방으로 들였다. 속임수가 통했다는 사실에 기뻐한 피는 전화를 급히 끊고 융이 깊이 잠든 사이 조용히 장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잠겨있지 않자 그는 노크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던 장은 피가 다급하게 들어온 것을 보고 단순히 급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줄로만 여겼다. 방에 들어선 그는 침대 끝에 앉아 망설이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피가 머뭇거리자 장은 딸이나 돈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며 계속 답을 재촉했다. 오랜 망설임 끝에 피는 마침내 자신이 장모를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오직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 장의 딸과 결혼했다고 속삭였다. 그는 심지어 장이 목욕하는 모습을 2번이나 몰래 봤다고 뻔뻔하게 고백했다. 이 말을 들은 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평소 점잖아 보였던 사위가 이렇게 비열한 인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혹시 귀신에 씌었거나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한번 사실인지 물었고 피는 뻔뻔하게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의 대담한 태도에 격분한 장은 그를 거듭 꾸짖으며 정신을 차리라고 했고 만약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이 모든 일을 못 들은 척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거나
피가 순간적인 정신착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믿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딸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러나 피의 태도는 불안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 없이 그저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불안감을 느낀 장은 옷을 하나 더 껴입고 피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한 뒤 물을 마시러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다. 하지만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단호하게 방을 나가라고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그는 그녀와 동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장은 경노했다. 그녀는 그를 세게 뺨을 때리고 즉시 딸의 방으로 가서 피의 뻔뻔함을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의도를 알아챈 피는 재빨리 그녀를 따라갔다. 장이 딸의 방에 가까워지는 순간 그는 갑자기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두 손을 붙잡아 복도로 끌고 갔다. 그러고 나서 피는 장을 강제로 욕실로 끌고 가 문을 닫았다. 그 순간 장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제발 잘못된 짓을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소리를 지르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피는 만약 소리를 지르면 그녀의 딸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며 침묵을 강요했다. 딸의 이름이 언급되자 장은 순간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이렇게 사악한 남자와 결혼한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고 온 가족이 그의 겉모습에 속아버린 현실에 절망했다. 장이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저항을 멈추자 피는 그 틈을 타 그녀를 욕실 바닥에 내리눌렀고 옷을 찢어버린 후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젊고 건장한 남자의 힘 앞에서 연약한 중년 여성은 전혀 반항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울부짖으며 그를 괴물이라 저주하는 것뿐이었지만 욕실벽은 방음이 되어 있어 누구도 그녀의 필사적인 비명을 들을 수 없었다. 추악한 욕망을 채운 피는 만족한 듯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절망에 빠진 장은 딸에게 피의 악행과 자신이 당한 끔찍한 일을 털어놓았다. 융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깊이 사랑했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이런 비인간적인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비록 피를 사랑했지만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융은 어머니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변태적이고 정신 이상적인 사위를 고소했다. 피는 즉시 체포되었다. 법망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자 그는 곧바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사건의 전말을 빠짐없이 진술하며 후회를 표하는 듯했다. 트람 반피는 형법 제111조에 따라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트람 반피는 타이빈성 부투연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사남매 중 셋째였다. 피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 어린 시절부터 피는 고향에서 악명 높은 문제아로 알려져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친 후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다가 곧 마약과 절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2007년경 피는 명백한 마약 중독 증세를 보였고 탈납지역 인민위원회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2008년 그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수감되기 전 그는 고향을 떠나 몽가이로 도망쳐 떠돌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응우엔 티장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 가족들이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피는 정직하고 성실한 가장인 척하며 집을 떠나 생계를 꾸리려 한다고 거짓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5살 어린 장의 딸 응우엔 티 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겉으로 보기엔 개과천선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듯했지만 아무도 그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2009년 탈납지역 경찰은 몽가이 경찰로부터 피가 법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아내와 결혼하여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합의하여 피는 풀려났다. 결국 당시 행복해 보였던 융과 피의 결혼식은 그의 추악한 행동을 숨기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비인간적인 잔혹함이 다시 드러나며 그는 장모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착하고 준수한 얼굴을 한 트란 반피가 자신의 장모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후 3월 10일 정오 피의 친어머니 란이 집에서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다. 장은 또한 경찰이 곧 피를 체포하러 올 것이며 가족이 몸가이로 와서 아들의 일에 책임을 지라고 경고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란과 그녀의 언니는 믿을 수 없어 몸을 떨었지만 장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들은 급히 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결국 나는 짐을 싸서 몸가이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장으로부터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아들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로서의 깊은 애정 때문에 몸가이에 머무는 동안 여러 차례 장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남편을 너무 일찍 잃었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심지어 불효 자식의 죄를 대신 책임지겠다며 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란의 가난하고 딱한 처지를 본 장은 같은 어머니로서 연민을 느꼈고 결국 그녀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피는 2차례나 장의 가족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처벌을 피하고 풀려났다. 하지만 이후 2010년 8월 집으로 돌아간 지 며칠 만에 피는 부투현 경찰에 의해 2008년의 미결 형량을 복역하기 위해 체포되었다. 근친 성폭행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고 범죄자는 결국 감옥에 갔지만 그는 자신의 끔찍한 죄값을 완전히 치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의 충격적인 여운은 오랫동안 지역 사회를 뒤흔들었다. 자신의 장모를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가정 윤리를 산산조각낼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도덕적 가치의 붕괴를 경고하는 사례로 남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마을과 인근 지역에 퍼졌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 피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적 일탈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범죄 행위는 도덕적 타락, 인격적 부패, 그리고 성적 변태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성적 일탈은 주로 포르노와 같은 타락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성적 욕망이 강해지지만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강간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개인의 성장 환경과 가정 교육에 있다. 불안정한 가정 환경은 아이의 심리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과거에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정이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에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끔찍. 엄마와 2아이가 옷장 속에서 미스터리하게 죽다. 한 여자가 공중에 떠 있으며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생기 없는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살짝 열린 옷장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내부의 광경은 목격자의 심장을 멎게 만들 뻔했습니다. 2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장면을 더욱 기이하게 만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출입문은 평범한 금속문으로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보안창도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집 열쇠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어리석었던 걸까? 그렇다면 2아이도 잔인하게 살해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면 모두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완전 범죄인 걸까? 누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을까?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이 끔찍한 사건의 전개를 지금 바로 프로그램을 통해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서울 남동부에 위치한 한강 남쪽 둔덕, 강남 비즈니스 지구와
양배 쇼핑 지역 근처의 주동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7층에 위치한 주거 건물에는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봉재 34세는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내 박진애 31세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졸업 후 곧바로 결혼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3살 난 아들과 10개월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이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월요일, 평소처럼 김봉재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일반적으로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쇠를 가져가지 않고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그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의 아내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크하며 그녀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봉재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통 두 아이와 함께 집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알리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봉재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이정효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이정효의 집에 갔는지 물었습니다. 이정효 31세는 박진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봉재 가족의 집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그 결과 두 가족은 매주 자주 왕래하며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화에서 이정효는 박진애가 그곳에 없으며 그녀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봉재의 전화를 받은 이정효는 걱정되어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녀 역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와 봉재는 복도의 작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문의 틈으로 보니 박진애는 침실에 없었지만 그녀의 가방은 창문 옆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효는 박진애가 집 열쇠를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그녀의 일상적인 습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김봉재는 건물 관리자에게 보안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창문을 통해 가방을 꺼냈습니다. 둘은 가방 안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섬뜩한 침묵을 마주했고 이어본 광경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침실 문에 박진애가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빨랫줄이 그녀의 목을 감싸고 있었으며 줄 끝은 문에 묶여 있었습니다. 박진애는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김봉재는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정효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약간의 평정을 찾은 그들은 두 아이를 찾아 집안을 급히 뒤졌습니다. 침실의 옷장에서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의 입은 천으로 틀어막혀 있었고 소녀의 목은 천조각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봉재는 이 광경에 실신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건물 7층에 경찰관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전체는 봉쇄되었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집 구조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싱크대가 왼쪽에, 침실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더 안쪽에는 거실, 부엌, 욕실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3년 당시 한국의 DNA 기술은 아직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의 유용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금속문 하나만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발코니의 안전 울타리도 손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발코니를 통해 방에 침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재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귀중품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집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살인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오히려 박진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박진애의 손톱은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초기 법의학 결론은 두 아이가 질식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박진애가 두 아이를 먼저 죽이고
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경찰은 건물 7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박진애를 본 사람이 있는지 또는 이상한 행동을 알아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같은 층에 살던 한 이웃은 박진애가 장을 보러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을 만날 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이 이웃은 박진애가 두 아이와 함께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이웃은 외출하려던 참이었고 둘은 서로 활기차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서 이상한 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또 다른 이웃은 박진애가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부인은 발 통증으로 인해 자주 외출하지 못했고 집에 함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박진애가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그녀를 위해 조금 더 사오곤 했습니다. 이 노부인은 박진애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막연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리가 다소 크게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진애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주 TV를 보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노부인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같은 층 주민들을 신문한 후에도 경찰은 여전히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후 법의학 전문가들이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질식사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머리와 가슴에는 뚜렷한 상처가 있었으며 이는 강한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소년이 질식사했다는 초기 추정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어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설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문과 창문은 여전히 온전했으며 누군가 들어오거나 나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밀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현장에서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었을까요? 피해자들이 어떻게 저항이나 몸부림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수사팀에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초점을 남편 김봉재로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명랑하고 낙관적이며 친절하고 나쁜 습관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으며 정신 상태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방법으로 삶을 끝낼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절대 자신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김봉재는 또한 자신과 아내가 대학 동창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올해 2월에는 사랑스러운 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봉재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으며 아내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그의 직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날 김봉재가 하루 종일 직장에 있었으며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 친구는 그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으며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깊게 대했으며 가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후 경찰은 김봉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엘리베이터의 감시 영상을 통해 단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한 30대 여성이 건물에 들어와 7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절친 이정효였습니다. 현장에서 이정효는 피해자의 가족처럼 행동하며 매우 괴로워하며 울음을 멈추지 못해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시 영상에서 단서를 발견한 후 경찰은 이정효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했습니다. 이정효는 박진애의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당시 관계는 그다지 깊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갔던 그들은 2년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정효는 심지어 박진애의 집 근처로 이사했으며
주 3에서 4회 친구의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정효는 오후 1시경 박진혜의 집을 방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방문이 정기적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녀는 곧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문중 경찰은 이정효가 두 손을 소매 안에 넣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이 행동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밧줄 자국과 비슷한 뚜렷한 상처가 있었으며 손바닥은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정효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박진혜의 집을 방문한 이유와 손에 생긴 자국의 원인을 캐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회피하던 이정효는 결국 그것이 화장실 수리를 하다 생긴 우연한 긁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그녀는 망설이며 일관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이정효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오르며 박진혜와 두 아이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도발적인 태도로 그녀는 법적으로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효는 경찰을 계속 도발하며 48시간 내에 그녀의 범죄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자신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효의 심리전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의 집을 수색해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화장실 수리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손을 다친 이유에 대한 그녀의 주장이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거실에서 경찰은 반으로 잘린 플라스틱 물병을 발견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물건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경찰은 박진혜의 목에 감긴 주황색 빨랫줄을 발견했습니다. 밧줄의 절반은 문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혜가 무모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 다른 누군가가 그 밧줄을 걸고 도르의 원리를 이용해 그것을 강제로 끌어내렸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 위쪽은 평평했고 이는 발견된 흔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강하게 이정효를 가리켰습니다. 손에 난 부상과 다른 증거를 들이밀며 강도 높은 신문을 하자 이정효는 마침내 범죄 전체를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는 31세 여성이 사용한 범행 방법은 베테랑 경찰들조차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 범행을 위해 3에서 6개월 동안 연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주 3에서 4번 친구 집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가족처럼 어울리는 동안 그녀는 서서히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반년 넘게 계속된 조정과 수정 끝에 그녀는 겉보기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효는 범행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한 달 후 두 번째 기회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박진혜는 남편이 늦게 퇴근한다고 이정효에게 문자하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효는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정효는 박진혜가 저녁 준비를 하는 순간을 이용해 큰아들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이 씨는 그러고 나서 안방문을 닫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천을 사용해 박 씨의 큰아들을 처리했다. 아들이 살해되는 동안 박진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이 멈추자 정효는 그의 시신을 작은 방 옷장에 숨겼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친구 박진혜 차례였습니다. 정효는 박진혜를 작은 방 문 앞으로 유인한 뒤 고무 드레스를 그녀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정효는 큰아들이 작은 방에 숨어 있다고 말하며 이전에 하던 것처럼 숨바꼭질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박진혜에게 술래가 되어 보라고 부추기며 눈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밧줄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경찰은 매듭이 등산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문적인 방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혜는 죽기 전에도 10개월 된 딸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꽉 안으려 했고 이는 그녀가 잔혹한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살인도 순식간에 끝났다. 빨랫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정효는 플라스틱 병 조각을 문틀의 기역자 형태로 고정했습니다. 박진의 손에서 발견된 라벨은
이 플라스틱 병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씨가 숨을 멈추자 이 씨는 울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비닐봉지로 덮은 후 행동을 취했다. 아이가 잠시 숨을 멈췄다가 다시 숨을 쉬려 하자 정효는 아이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밟아 잔혹하게 생명을 끊었습니다. 박진애는 집 열쇠를 창문 옆에 매달아둔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정효는 살인을 저지른 후 침착하게 현관문을 열쇠로 잠그고 복도 창문 밖으로 박진애의 가방을 던졌습니다. 이 밀실 살인 사건은 이렇게 완벽히 실행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내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정효에게 전화해 아내와 함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효는 걱정된 척하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즉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아이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이정효의 동기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효는 항상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고교 동창이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친구 집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는 항상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효는 그것이 모두 가식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고 뒤에서 깔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질투심은 정효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고 끊임없이 왜 그녀는 행복한데 나는 그렇지 않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게다가 친구의 남편 가족도 그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효가 집에 너무 자주 방문해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미묘한 불만 표현은 정효의 모욕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효는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은 불행과 치욕을 견디는 동안 친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친구를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겠다는 잔혹한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정효의 동기는 단순히 질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요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박진애의 남편 김봉재와의 불륜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김봉재는 관계를 부인했지만 문자 메시지와 만남의 세부 타임라인이 밝혀지며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정효는 김봉재에게 집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한 번 그에게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정효의 변호사는 그녀가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에 시달렸으며 이는 그녀의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범행의 과정과 동기를 자발적으로 자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효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외도를 하다 죽었고 그녀와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30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결혼하지 못하고 싸구려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누적된 압박감은 질투, 열등감, 분노의 폭발로 이어져 이 잔혹한 범행을 낳았습니다. 법원은 이정효의 행동이 극도로 잔인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과 재활 가능성을 고려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고려했을 때 정효가 관대한 처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재판에서 김봉재는 극도의 고통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불륜이 이 비극을 간접적으로 초래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동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을 남겨 의견을 나눠주세요. 떠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팔로우하며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